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섬마을 여교사에 대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제야 관사에 CCTV를 설치하겠다, 여교사들을 가급적 낙도에 배치하지 않도록 하겠다 등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일단 왜 교육부의 보고가 사건 발생 2주 후에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이지만 용기 있고 침착하게 대처해서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린 여교사에 대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부터 해야 할 거란 생각입니다. 피해자인 여교사와 피해 여교사의 남자친구의 용기 있는 대처에 찬사를 보는과 동시에 피의자들에 대한 엄정하고 냉정한 법 집행을 촉구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히든텍에서 잭필드를 만들었네. 아주 응원해요. 못난 놈, 잭필드에서 히든텍을 만든 거지. 히든텍 입는 순간 허리가 바운스. 허리가 늘어나? 나도 히든텍 한번 부탁해요. 지금까지 김학도였습니다. 숨쉬는 바지 히든텍. 늘 반가운 소리로 우리를 맞이하는 코맥스. 이젠 코맥스 홈 IoT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우리 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행복을 만드는 기업 코맥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가슴 뛰는 모험과 도발을 즐긴다. 이 녀석은 자꾸 나를 유혹한다. 온몸의 감각이 깨어나는 드라이빙의 정열. 이것이 정우성이 GS를 선택한 이유. Rule the power. GSF.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렉서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과 중국이 어제 북핵 제재 이행을 위한 전문가 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런 소식이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 어제 끝난 전략경제대화에서 그 양국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 대북 제재의 그 전면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이제 점검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어제 그 폐막 기자회견에서 미중 어느 나라도 그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효과적인 대북 제재의 그 이행을 위해서 이 전문가 회담을 통해 대북 제재 이행을 점검하기로 이제 중국이 그 동의해 준 데 대해서 감사를 표한다고 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국도 그렇다면 제재 쪽으로 가는 건가요? 중국도 일단 뭐 제재 쪽에 이제 그 동참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 대화 쪽을 더 강조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인데요. 이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중국의 그 일관된 입장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이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3원칙, 즉 한반도 비핵화와 그 한반도의 그 평화 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서 이제 기존 입장을 재확인을 했는데요. 이 육자회담 재개를 그 촉구하는 등 그 대화를 통한 그 해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그 영변 원자로에서 그 플루토늄 추출을 재개했다는 이런 소식도 좀 들어와 있죠. 아, 참. 이 북한 핵 문제는 도대체 언제 해결이 될지. 근데 어쨌든 이번에 미중 전략 경제 대화에서는 그 남중국 핵 문제가 가장 쟁점 아니었나요? 그렇죠. 이제 그 미중 간의 갈등이 사실은 이제 증폭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이번 그 전략 경제 대화에서 어느 정도 수습을 하느냐가 이제 그 포인트였는데요. 미중 양국 이 문제에서 그 팽팽한 그 평행선을 그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 케리비 국무장관은 그 남중국해 영토 분쟁과 관련해서 이 항행의 자유를 부각시키면서 국제법에 근거한 협상과 평화로운 해결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반면에 그 양제츠 의원은 그 중국은 그 영토 주권과 해양 권역을 그 수호할 권리가 있다. 협상은 그 당사국 간에 그 이루어져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미국의 개입을 좀 우회적으로 견제하기도 했다고 그러죠. 예.
자, 이제 국내 정치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원구성 협상 시한을 넘겼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제 뭐 여야 3당 원내 대표들까지 나섰지만은 뭐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죠. 여야 원내 대표들은 어제 오후 4시경에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제 회동을 갖고 그 각 당이 국회의장 후보를 내고 그 투표로 선출하자 이런 그 국민의당이 그 제안을 놓고 이제 논의를 벌였지만 1시간 15분 만에 결론 없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다시 좀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지만 그러나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시계 제로 상황이죠. 예, 뭐 근데요. 사실 이거 좀 생각해야 돼요. 국민들은 국회의장 누가 되든 별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 그들만의 싸움, 그들만의 리그로밖에 안 보이는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시간 끌어야 되는지 사실은 모든 정당들이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야당은 자유투표한다? 지금 다시 글로 가는 모양이죠. 어제 오전에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제 의원총회에서 그 각 당이 그 자유롭게 의장 후보를 내고 그 본회의 표결로 결정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이게 이제 국민의당 그 공식 제안으로 이제 그 제기가 됐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그 이번에도 국회가 안 바뀌면 그 민심의 돌팔매를 맞을 것이라면서 이까지 제안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이제 그 의총을 열고 이를 이제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그러나 이 새누리당은 그 야당이 그 수적 우세로 밀어붙이려 해서는 안 된다. 의회주의에 대한 그 침해다. 이러면서 이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자유투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반대 입장 밝히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그 김종인 대표는 어제 열린 의총에서 이 국민의 그 제1당을 더민주로 결정해 줬으면 당연히 더민주가 이제 국회의장을 차지해야 된다면서 이 단순히 원구성이라는 곳에 그 집착해서 그 제3당이라는 곳에서 그 투표로 결정하자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그 반대 입장을 이제 분명히 했는데요. 예. 그러나 그 이어진 의총에서는 이 국민의당 제안을 이제 수용하기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자, 이 같은 불협화음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제 이런 점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 대표와 원내대표가 그 역할 분담을 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이 김종인 대표의 그 당 장악력이 그만큼 좀 떨어졌다는 이제 관측도 같이 나오고 있죠. 예. 근데 뭐 어쨌든 뭐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 있어요. 투트랙이다 이게. 김종인 대표는 강경한 원론적인 입장을 얘기하고 우상호 대표는 투표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협상력을 높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김종인 대표의 장악력이나 김종인 대표의 힘이 굉장히 급속도로 축소됐다라는 분석은 네.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자, 국민의당은 원구성 때까지를 반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렇죠. 예. 이제 문호동 무임금 원칙을 이제 적용한 것인데요. 그러나 어제 의총에서는 그 앞으로도 국회가 공전하면 계속 이럴 거냐? 원구성이 안 되는 것은 그 제3당인 국민의당 책임이 아닌데 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좀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다고 하죠. 예. 이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 문호동 무임금 원칙은 이번 그 원구성에만 적용될 것이다. 또 압박용 괴리다. 이러면서 이제 의원들을 다독였는데요. 하루에 30몇만 원씩 안 받겠다 이러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근데 의원들 가운데서는 사실은 이 세비 안 받으면 어려운 분들도 꽤 있다고 하죠. 예. 근데 그 어려운데 어떻게 선거를 그렇게 치르셨는지 궁금하네. 예. 근데 어쨌든 이거를 뭐 이벤트성으로 할 게 아니라 전 법제해야 된다고 봐요. 문호동 원칙. 왜냐하면 무임금. 왜냐하면 스웨덴 같은 데서는 실제로 그걸 법제화해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자기네들이 그래도 일 안 하는 것 같지만 다 일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일한다라는 느낌을 좀 줘야죠. 그러니까 상임위 본회의의 출석률 그리고 법안 발의한 법안이 어느 정도 법으로 만들어졌나 퍼센테이지 이런 거 가지고서 측정을 하거든요. 다른 나라도 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만 뭐 음성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할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좀. 아무튼 뭐 일하지 않는 의원 또 일하지 않는 정당에 대해서는 이제 그 유권자들이 정말 이제 표로서 세게 좀 심판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건 이제 지났어요. 우리나라에서 표로 심판 못 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문호동 무임금 원칙을 저는 법제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새누리당 혁신 비대위 복당 문제는 원구성 협상 끝난 논의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네. 당초는 이제 그 조속한 시일 내에 그 가부를 떠나서 그 복당 문제 우선순위로 그 다루겠다는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예. 그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죠. 예. 어제 그 새누리당이 그 혁신 비대위 회의를 갖고 이 복당 문제는 원구성 협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이 지상욱 대변인 혁신 비대위 역할은 그 혁신에 있다면서 이 복당 문제는 비대위가 다뤄야 될 사안의 하나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나 이 복당 문제 상당히 좀 중요한 쟁점이기도 하죠. 그럼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대 국회도 원구성시한은 결국 넘겼습니다. 정말 22년 동안 계속 내려온 이걸 전통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가장 답답함을 호소할 분들은 협상에 임하고 있는 각 당의 원내 지도부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 수석 부대표와 부대표의 입장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도읍입니다. 예, 법정 시한은 이제 결국 또 넘겼어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요, 근데 그 걸림돌이 뭐라고 보세요? 지금 협상에서? 저희들이 원래 국회의장이 여당 몫이고, 예, 그러다 보면 그 국회의장을 그 새누리당이 하는 걸로 상수화한다면 협상이 지연될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더민주당이 이번 이제 총선에서 다수당으로 이겼다. 그러니까 모든 판을 깨고 더민주당이 이제 국회 원구성에 있어서 모든 것을 가지겠다. 라는 이제 입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협상이 조금 꼬이는 겁니다. 순리대로 풀어간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일단은 사실 뭐 원래 여당 몫이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은 놔두고요. 예. 지금 자유투표 하실 이거 아닙니까? 의장에서 지금 야당들은 그죠? 예. 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 의장은 국회법이나 관행에 따라서 무기명 자유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15조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고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국회의장은 여당이 관례대로 해왔다는 것, 그런 것의 절차에 따라서 협의하여 표결 처리를 해왔거든요. 네. 예, 합의하여 표결 처리를 해왔는데 그걸 깨자고 하니 문제가 되는 것이, 이건 투표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은 당연히 자유투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아니 근데 제 기억으로는 국회법에 무기명 투표라고 돼 있지 자유투표라고 돼 있지는 않을 거예요. 무기명 투표가 마찬가지로 자유투표죠. 근데 여태까지 말씀하셨지만 다 협의의 결과로 무기명 투표는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 자유투표로 선출하자는 그 안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도 되나요? 그럼요. 반대를 할 이유가 없고요. 다만 원구성을 하는 협상 파트너들끼리 협의해서 어느 날 여당이 후보를 내고 표결하자, 그러한 관행을 이야기하자는 거죠. 예컨대 여당만 후보를 내고요. 여당이 후보를 내는 이제 관행이 그랬거든요. 지난 2012년 6월 딱 이때쯤 이런 상황이 똑같이 벌어졌거든요. 예, 그 당시에 새누리당 이항구 대표께서 표결을 하겠다, 우리가. 그래서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그때, 민주당 원내대표가 누구였냐면 박지원 대표였거든요. 그때 박지원 대표께서, 의장 선출부터 먼저 하면 상임위 배분 문제가 남았는데 식물국회가 된다 해가지고 반대를 하고 본회의 등원 거부를 하고, 그래서 본회의가 무산되고, 결국은 합의해가지고, 선출하는 방식을 택해가지고 정영화 의장이 선출되는 그런 과정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두 야당이 다시 5월 31일 날 야합한 걸 재판하듯이 지금 또 국민의당이 박지원 대표가 완전히 4년 전하고 입장을 바꿔서 제안을 하는 형태를 취하고 더민주당이 어제 의총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형태를 취하는 이런 거는 저희들이 도저히 이제 뭐 협상의 기본인 신뢰 문제에 있어서 좀 이의를 제기하는 그겁니다. 근데 이게 자유투표하면은 여당 후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될 수도 있지만 원칙적이고 관례적으로 여당이 됐으니까 자유투표 형식을 해가지고 여당 후보를 내자. 그런 그런 합의하에 의장은 여당 몫으로 하고 법사위라든지 나머지 야당이 제안하는 데 대해서는 또 우리가 협상을 해가는 그 마무리 짓고 표결 처리하고 상임위 문제 정리하고 그게 수순이죠. 예. 지금 박지원 원내대표가 국민의당 38석이 국회의장을 결정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3당으로서 캐스팅 보트를 지고 역할을 하시겠죠. 그거는 뭐 지당하신 말씀인데 절차적으로 또 우리 국회의 관행이 있기 때문에 그 관행만 따라주신다면 뭐 표를 어디에 던지든지 그거는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무기명 표결을 하고 또 자유투표이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죠. 어쨌든 두 야당이 자유투표에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원구성이 계속 지연이 되면은 새누리당 책임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박지원 대표께서 얼마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회 개원 지연은 민주당의 과욕 때문이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혼성. 또 새누리당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원구성 협상을 하면서 야당 수석 대표들, 부대표들께 누누이 당부를 드렸습니다. 원구성 협상을 하는데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지 왜 야당 원내대표들께서 이러저러한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들을 좀 안 하시면 안 되냐. 기억하시겠지만 야당 대표들께서 새누리당 내용 때문에 지연된다. 협상이 안 된다. 심지어는 반기문 총장이 방한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그때 말씀하실 그 점에 우리 수석들이 만나갖고 진지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제 저희들이 수석들이 만났을 때 이제 진정으로 서로가 양보할 수 있는 카드를 내놓자. 그래가지고 새누리당하고 더민주당은 진정한 카드를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은 자신들의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어제 이렇게 자유투표를 한다, 어쩐다, 이런 협상과 전혀 협상의 기본적인 룰을 깨는 이런 협상의 장 밖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박지원 대표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왜 수석들이 모였을 때 제안을 해놓고 어떤 협상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그런 안조차도 내놓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은 없어요. 새누리당한테 비판이 집중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이제 국민들께서 비난을 하시고 하면 저희들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저희들은 분명한 것은 저는 진정성을 가지고 진지하게 협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야당에서 요구하는 진정한 카드가 뭐냐. 저희들은 그제 다 내놨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조율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다 내놨다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국회의장은 여당이 하고 상임위원장은 예를 들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하고 그런 카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새누리당이 의장을 할 때 상임위원장 배분은 어떻게 하고 또 더민주당이 의장을 할 때
상임위원장 배분은 어떻게 하고 이 경우 이슈를 다양하게 해가지고 다 카드를 내놨거든요. 저희들이 꼭 새누리당이 의장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일방적인 협상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우 이슈를 다 두고 왜 원래 협상이라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 타협을 해가고 결론을 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자 보면 경우 이슈를 다 내놔야죠. 예. 네, 저는 경우 이슈를 다 내놨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야당들은 받지 않고 자유투표를 얘기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자, 그나저나 국민의당은 어제 의총 열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릴 때까지 세비받지 않겠다 의결했던데 어떻게 보세요? 압박용이라고 보십니까? 뭐라고 보십니까? 국민들께서 의원들이 진정한 모습을 보이면 세비를 반납하고 안 하고 그게 혼을 내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는 안철수 대표께서 세비 반납한다는 문제 그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월 30일까지 협상을 잘하고 있었는데 5월 31일 날 두 야당들끼리 국회 지금과 똑같은 상황을 했거든요. 5월 31일 날 두 야당만 모여가지고 의장에 대해서 표결을 강행하겠다. 짬짬이를 해보는 바람에 협상이 파행이 되고 지연이 됐단 말입니다. 세비 반납을 이야기하기 전에 왜 그 협상을 깨버렸는지 거기에 대한 답부터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세비 반납 문제를 떠나서 빨리 협상을 마무리 짓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 부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녹용추 출성분 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진학과 시험이 고민이신 분들을 마마무가 응원합니다. 내가 폴리텍 나의 꿈은 폴리텍 세상을 바꿔가는 모든 기술 폴리텍 대학 함께 가요. 누구나 원하는 최고의 인재 여기 아름다운 그대가 있어요. 니코텍 폴리텍 난 그대만의 폴리텍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이 함께합니다. 서울에 사는 박준호 씨 사연입니다. 제게 일자리는 먹고 사는 문제고 인생 설계의 출발점인데 몇 년째 취업이 안 돼 걱정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박준호 씨,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청년, 직장맘, 비정규직,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야기를 듣고 바꿔가는 일자리 대장정이 진행 중이라네요. 지금 서울 일자리 대장정을 검색해보세요. 일자리, 함께하면 일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예, 7시 38분 21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호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어제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은 출근길이긴 하지만 상습적으로 밀리는 구간을 중심으로 정체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서울 쪽으로 진입하는 길목들 23번 지방도로 성남 판교동을 지나는데 서울 방향으로 정체되고 있고요. 분당 수서로는 수서에서 탄천 1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외곽 쪽으로 조금 전에 사고 소식이 들립니다. 서초와 양재 사이 5차로에 사고 나서 부근 정체입니다. 도심 안에서는 외곽으로 향하는 길목들 밀립니다. 성산도 연인아들목에서 이대 후문 쪽으로, 통일로는 홍은사거리에서 독립문역 쪽으로, 마포대로는 아연사거리에서 애호개역 쪽으로 더디게 지납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정은호 게이트로 법조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홍만표 전 검사장 문제 해결의 실마리 아직 못 찾고 있죠. 그런데 이번엔 현직 검사장인 진경준 검사장이 그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우선 청취자 여러분들 위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진경준 검사장이 2005년에 넥센 주식 1만 주를요 4억 2,500만 원을 주고 샀고요. 10년 후에 126억 원으로 되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세 차익이 120억 원이 넘죠. 그런데 사실 좀 놀라운 것이 당시 넥센 주식을 산 4억여 원도 본인의 돈이 아니고 넥슨 회사에서 빌려줬다는 사실은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검사 출신이시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백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 넥슨 주식 이게 굉장한 주식인 모양이죠. 전 주식을 해서 잘 몰라요. 네,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이번 사건 때문에 알아보니까 2005년도에 그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샀을 때 그 당시만 해도 벌써 총 매출액이 2,160억 원이나 되고 당기 순이익이 794억 원이나 되는 그런 아주 우량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매출액이 1조 원이 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게임 업계에서는 거의 최고 업체고, 세계적인 업체이죠. 그러니까 매출액이 1조 원이 넘는 업체입니다. 근데 대단한 기업인 거죠. 근데 이 주식은 이제 2005년에 샀다. 진경준 검사장이요. 뭐 살 수는 있는 거죠, 그죠? 검사도 주식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 되나요? 살 수 있죠. 살 수 있습니다. 살 수는. 예? 살 수 있죠. 살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넥슨 돈으로 주식을 샀다 이 얘기죠, 지금. 그렇죠. 결국 진경준 검사장이 계속 말을 바꿨는데 처음에는 그게 개인 자금으로 샀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두 번째는 장모님 돈을 빌렸다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결국 정보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결과는 넥슨 회사 돈으로 사들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계속 이 말 바꾸기가 더욱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고 더욱이 이 진 검사장하고 그 넥슨의 회장 김정주 회장이 서울대 86학번 동기라는 그런 관계이고 또 결국은
이 넥슨 주식을 2005년에 샀는데 2006년에 일본 증시에 이 넥슨이 상장이 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이공개 정보를 취득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또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검찰이 넥슨의 김정주 회장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죠? 네. 현재 어느 정도 조사가 진행되는 것 같으세요? 지금 이게 원래 올해 4월 달에 이제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뇌물 여부를 고발을 서울중앙지검이 했었습니다. 진 검사장을 고발한 거예요? 그렇죠. 예. 형사 일부에 그때 배당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검찰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전혀 이제 조사를 하고 있지 않다가 요번에 이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 다시 이제 수사를 시작하게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기초 자료만 수집한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뭐 실제로 관계인들을 소환 조사한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단계고 이제 소환해서 조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번 수사의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핵심은 진경준 검사장과 그 넥슨 사이에 어떤 거래 관계가 있었는지 이것을 밝히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사실 일반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관계 아닌가. 실제로 진경준 검사장이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최초예요. 나중에 뭐 그걸 갚았다 뭐 말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126억을 받은 사건이거든요. 실제로. 그렇다면은 넥슨 측에서 어떤 이익도 받지 않고 그런 돈을 그런 주식으로 해서 한마디로 줬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 이것이 과연 보험 성격의 단순한 돈이었는지 아니면 사건의 뒤를 봐준다든지 이후 사건을 봐줄 것을 염두에 둔 돈이었는지 이 돈의 성격을 주식의 그때 당시 주식이죠. 그걸 성격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 의원께서 단 한 푼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죠? 네. 단 한 푼이라는 게 넥슨에서 빌린 돈 가지고 넥슨 주식을 사고 그걸 되팔았기 때문에 126억에 되팔았기 때문에 단 한 푼 안 쓰고 이런 투자 없이 이런 표현을 쓰신 거죠. 그죠? 그렇죠. 결국 그 돈을 갚았다고는 하지만 최초에 자기가 투자한 돈은 한 푼도 없는 것이니까요. 본인 그 조사 결과 그대로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진경준 검사장은 지금 검사장이죠. 그죠? 아직까지. 네. 검찰이 근데 이거 이렇게 조사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다 온 국민들이 다 그거에 정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 홍만표 변호사 사건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수사가 미적미적 되다가 나중에 국민적인 비난의 여론이 높아지니까 수사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고 홍만표 변호사는 그나마 정관 아닙니까? 근데 그에 비해서 진경준 검사장은 현관이기 때문에 더욱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제대로 수사될 것인가 그 부분에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이번에 검찰에서 정말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동안 검찰이 자신들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깨끗하다 이런 사실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번 두 사건에서도 연이어 나타났지만 이제 검찰의 그 도덕성이라는 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검찰은 독점적 기소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검찰의 이번 두 사건이 검찰과 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아주 대변하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진경준 검사장이 사표를 제출했는데 수리 보류된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네. 징계 때문에 수리가 보류가 된 건가요? 그렇죠. 그동안 이제 예전에 이제 사실은 사회적으로 어떤 무리를 일으킨 사건이 있으면 그동안 검찰에서는 사표 수리만을 하고 그냥 끝내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제 비난을 많이 받으면서 이제는 사표를 수리를 하지 않고 결과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진경준 검사장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시효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형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효가 뇌물죄로 봤을 때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효가 지났다고 보는
설들이 좀 다수설인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냥 징계 사건으로만 됐을 때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것이 예를 들면 주식을 다시 팔아서요. 그걸 현금화된 시점 2015년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금화한 시점을 시효의 기준점으로 봐야 된다는 말도 있고요. 또 제가 또 어떤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장을 했을 시점, 그 시점을 시효로 또 봐야 된다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비상장 주식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가치가 그때 당시는 명확하게 산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상장이 돼야지 그 주의 주식의 가격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상장 시점을 또 시효의 기산점으로 봐야 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검찰에서 적극적인 일단 수사 의지를 갖고 단순 뇌물죄일 경우는 그렇지만 또 수뢰후 부정처사라는 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돈을 받고서 이후에 부정한 어떤 넥슨 사건의 편의를 봐주는 거죠. 그러면 수뢰후 부정처사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일을 봐준 시점부터 또 시효가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충분히 또 시효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 자체가 이런 경우가 명확하게 판례로 정립도 돼 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검찰에서 한번 판례를 받아볼 수도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수사 의지를 갖고 한다면 충분히 또 기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게 뭐 별일 없이 다 끝날 수도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은 수사를 해봤는데 이게 진짜 뭐 넥슨 일 뒤를 봐주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되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이거? 사실 형사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처벌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진경준 검사장이 도덕적인 명예의 문제로만 남게 되는 측면이 있고요. 예. 실제로는 형사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법적으로 이런 경우를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앞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시효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조항을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요새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검사장 순환 시대다. 정로비리 의혹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도 검사장 출신이고요. 그죠? 이게 어쨌든 뭐 어떤 결론이 나든 참 검사장 하시는 분들의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어렵겠어요? 입장이. 네, 어렵기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검사장 순환 시대라기보다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저희 사회가 또 검찰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터지는 형태라고 보고요.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 쌓여있던 것이 터지는 형태가 아닌가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여요. 이것들이 그냥 그동안은 검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미흡했던 부분들이 터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적인 보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검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었고요. 자,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저는 뉴스 들으시고요. 그 뉴스 들으시고 난 이후인 8시 10분 3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